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전투 탑 50. 지난 2부에 이어 24번째부터 3부 시작합니다. 24번째, 1600년 일본 사무라이들의 대격돌이었던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일본은 다이묘들의 각축전인 전국시대, 이른바 생고쿠 시대를 겪었습니다. 교토의 덴노와 막부의 쇼군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전국 다이묘들이 세력 경쟁을 펼쳤죠. 이런 생고쿠 시대를 거의 끝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쇼군을 패위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거대한 다이묘들과 싸우며 일본의 80%를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에게 암살당하자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 중 한 명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빠르게 정권을 장악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일본을 통일해냅니다.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이라는 희대의 패착을 일으켰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 전국의 다이묘들과 가신들이 친 도쿠가와파와 반 도쿠가와파로 나뉘어 붙었던 전투가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와키자카 야스하루, 시마지 요시히로 등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군 장수들도 총출동했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생고쿠 시대를 끝내고 스스로 쇼군에 올라 에도 막부 시대를 엽니다. 25번째, 1619년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여진족의 후금과 명나라가 싸운 사루부 전투입니다. 본디 만주 지역에서 부족 단위로 산기에 살던 여진족이었지만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 세력을 확장해갔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명나라는 요동 병력을 조선으로 투입하죠. 잠깐 명나라의 시선이 조선으로 가 있을 때 누르하치가 여진족 부족 전체를 통합하고 1610년 후금이란 나라를 건국한 뒤 명나라에 선전포고합니다. 명나라는 10만 병력을 모아 누르하치를 토벌하러 갔고 이때 조선의 광해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강홍립 원수가 이끄는 1만의 병력을 지원군으로 보내주었죠. 후금의 누르하치는 기병대를 이끌고 요동 곳곳을 누비며 지형과 길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명나라군 4개의 부대를 차례차례 격파했고 4개의 부대 중 남로군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전멸했습니다. 이 전투가 사루우 전투이며 사루우 전투로 명나라는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26번째, 1632년 유럽의 종교전쟁 30년 전쟁 중 가장 하이라이트 전투였던 리첸 전투입니다. 유럽의 크리스트교가 종교개혁으로 인해 구교와 신교로 다니고 이 종교를 핑계로 유럽의 각 국가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제전쟁을 일으켰는데 그중 독일의 리첸이란 곳에서 벌어진 리첸 전투가 가장 큰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신교 측 사령관은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2세였고 구교 측 사령관은 신성 로마 제국의 알브레이트 폰 발렌슈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쟁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겼을 만큼 리첸 전투는 드림 매치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는 경우전 기병대 하카펠리타트를 이끌며 맹활약을 해서 이 신교 측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구스타프 2세가 전투 도중 전사했고 사상자 수는 비율로 따지면 신교 측이 더 컸죠. 27번째, 1709년 유럽 발트의 주도권을 두고 러시아와 스웨덴이 싸웠던 전쟁 대북방 전쟁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폴타바 전투입니다. 러시아의 짜르는 다름 아닌 표트르 대제, 거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리투아니아까지 러시아에 가세합니다. 대북방 전쟁은 가히 북유럽과 동유럽 한의 30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폴타바 전투는 대북방 전쟁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불리한 관계에서도 스웨덴은 초기에 승승장구를 하며 스웨덴의 국왕 칼 12세가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현 우크라이나의 폴타바라는 곳에서 러시아가 스웨덴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하여 스웨덴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폴타바 전투를 기점으로 대북방 전쟁은 러시아로 전세가 기울었고 스웨덴은 전세를 회복하지 못한 채 스웨덴은 발트 주변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영토를 러시아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북방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황제를 칭하며 러시아 제국의 역사가 시작하고요. 28번째, 1781년 미국 독립전쟁의 종지부를 지었던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미 동부 13개 주 식민지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으킨 독립전쟁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다만 조지 워싱턴의 분전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외교와 사교 덕에 유럽에서 영국을 싫어하는 국가들의 원조를 받았죠. 결정적으로 1781년 조지 워싱턴의 대륙군과 민병대는 육지에서 프랑스 해군이 바다에서 요크타운에 고립되어 있던 영국군을 집중 공격했고 2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영국의 코널리스 사령관이 항복합니다. 요크타운 전투의 패배로 영국 내각이 뒤바뀌었고 계속되는 전쟁에 영국 의회도 여러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중재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승인해주죠. 29번째, 1805년 나폴레옹의 팽창에 영국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던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어떻게 못하는 국가가 섬나라 영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과 프랑스는 해전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름 나폴레옹 입장에서 야심작으로 해군을 키워보기는 하지만 스페인 남쪽 바다 트라팔가 곧 인근 해역에서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이 맞붙습니다. 프랑스 사령관은 해전 경험이 별로 없던 빌레브 제독이었고 영국 사령관은 영국판 이순신이라 불리는 넬슨 제독이었습니다. 넬슨은 일반적인 함대 진법인 단종진을 구사하지 않았고 냅다 돌격해버리는 전술로 영국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국군 전사자는 500명이 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측 전사자는 4,300여 명. 다만 전투 도중 영국의 넬슨 제독이 저격되어 전사했죠. 30번째, 1805년 나폴레옹 전쟁사에서 전설적인 전투로 평가받는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바다에서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했지만 동시에 나폴레옹이 직접 지휘하는 프랑스 육군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 슬로바키아의 아우스터리츠에서 나폴레옹의 신들린 전술로 프랑스가 크게 승리합니다. 도망친 러시아 오스트리아 병사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프랑스 포병들이 대포를 강에다가 퍼부어 언 강을 부숴버렸고 그 위에 있던 러시아 오스트리아군은 찬물에 떨어져 익사해버렸죠. 31번째, 1815년 나폴레옹의 마지막 몰락이었던 워털루 전투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나폴레옹이었지만 러시아 원정의 실패, 그리고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진 나폴레옹은 폐위되어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탈출해 다시 황제에 등극했고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 등 대프랑스 동맹군이 나폴레옹을 막으러 집결했죠. 현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초반은 나폴레옹이 우세했지만 현장 사령관이 기병과 보병 활용을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전열이 무너졌고 심지어 프로이센 병력까지 영국군에 합류하자 나폴레옹은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외롭게 사망합니다. 32번째, 1863년 미국 남북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게티즈버그 전투입니다. 노예제를 반대하던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노예제 찬성주였던 남부의 주들이 연방으로부터 독립했고 남부주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북전쟁, 일명 11호가 발발했습니다. 남북전쟁의 전선은 크게 북부의 율리시스 그랜트가 남부를 침공하는 전선, 남부의 로버트 리가 북부를 침공하는 전선,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로버트 리의 남부군은 북부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까지 위협하는데 로버트 리의 남부군을 물리쳤던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북부군의 맹공격으로 인해 남부군 3,400명이 전사하고 18,0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500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남부는 다시는 승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북부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컸죠. 전투 4개월 뒤 링컨 대통령은 전투 당시 희생된 병사들을 위로하고자 게티스버그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명연설을 남겼죠.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33번째, 1895년 청일전쟁의 마지막 전투였던 웨이하이웨이 해전입니다. 19세기 후반 만주와 조선을 두고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경쟁했습니다. 이 중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가장 먼저 아웃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주력 부대였던 이홍정의 북양함대는 당시 세계 8위급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시아에선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런 해군력을 갖췄음에도 일본에게 패전한 건 청일전쟁 발발 전 서태후 등 부패한 청나라 황실이 북양함대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렸고 또 혹시나 북양함대가 피해를 입으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까 두려웠던 이홍정이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양함대의 기지는 산둥반도 끝자락에 있는 웨이하이웨이인데요. 일본은 웨이하이웨이로 일본 해군을 투입해 북양함대에 막대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황이 청나라 해군에 불리해지자 일본 측에서는 이 북양함대의 사령관이었던 정여창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정여창은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으나 항복을 하자는 병사들의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했죠. 정여창은 독을 마시고 자살했으며 뒤이어 부하장교들도 상관 정여창을 뒤따랐고 북양함대는 괴멸되었습니다. 34번째, 1905년 러일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던 쓰시마 해전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아웃되고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였고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넘어 만주로 가서 아주 치열하게 만주를 장악했죠. 러시아는 러시아 최강 함대였던 발틱 함대를 보내기로 합니다. 다만 발틱 함대는 발트해에서 출발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오느라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일본은 만주를 장악했죠. 조선의 진해만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해군의 도고 헤이아치로는 발틱 함대가 거의 다 도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쓰시마 해협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발틱 함대를 매복 공격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발틱 함대의 기함과 발틱 함대의 사령관들 함선을 위주로 집중 포격해 러시아 함대 21척이 침몰했고 7척은 납포되었으며 3척 정도만 도주에 성공해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러일 전쟁의 패전으로 러시아까지 아웃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35번째부터는 4부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